저 원래는 잘 몰랐는데 네. 저희 조연출들과 인턴들이 네. 아, 누나 저속노화 요즘 해야 된다. 요즘 너무 핫하다. 한번 저속노화 식단 해봐라. 약간 이렇게 하는데 전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네. 오늘 교수님한테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찾아보는 것보다는 네. 교수님이 또 저속노화의 연구에 이제 대가시니까 저속노화 연구대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저속노화로 제일 유명하신 분인 건 맞잖아요. 물론 제가 박사는 생물학 연구를 4년 네. 동안 했고 그 전후로 지금까지 사람과 동물에서의 나이 들에 관해서 이제 한 13년 정도 연구를 했네요. 그리고 논문 쓰기 시작한 걸로는 그렇게 되고 네. 공부한 걸로는 한 15년 정도 되긴 하는데 이 저속노화라는 분야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실은 이 연구는 뭐 100년 이상 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논문을 찾아보면 무언가 동물을 굶기면 수명이 증가된다. 이런 관찰은 뭐 2차 대전 이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양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굶겨보죠. 그 굶는 게 대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사람과 동물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느냐. 그런 연구들을 이제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나오고 또 유전자라는 걸 조작할 수 있다는 기법들이 이제 80년대 말부터 나오게 되면서 저속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연구들을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하죠. 최근에는 아예 이제 이런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후보 물질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미국 NIH 국립보건원이죠. 거기서 실험을 합니다. 이제 이 연구들에서 저속노화 물질들을 찾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속노화는 어쨌든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생물학 영역에서는 옛날부터 다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쥐를 빨리 늙히는 또는 동물을 빨리 늙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박사과정을 했던 생물학 실험실에서는 주로는 이제 정크푸드, 고지방과 거기다 추가로 이제 굉장히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거의 뭐 그냥 기름과 설탕을 뭉쳐서 쥐한테 계속 줍니다. 그러면 쥐가 굉장히 나중에 생겨야 될 성인병들이 일찍 오고 빨리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저는 이제 일반 대중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런 데이터를 보면 노년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을 하지만 젊은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젊은 사람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나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쥐를 빨리 늙혀서 빨리 병들게 해서 그 병 치료하는 실험하려고 만드는 그런 가속노화 실험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노화 속도가 빠르면 그 노화 속도가 누적이 되면 1년에 2년치씩 나이가 들면 30년 동안 60년 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만성질환이 일찍 옵니다. 혈압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래는 노인병이었는데 성인병이 됐다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병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더 빨리 이제 간병인 써야 되는 상황 또는 이제 요양원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나빠지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40년대가 됐을 때 큰일 나겠다. 근데 제가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한 다른 연구자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80대, 90대인 분들, 이미 요양원 누워 계신 분들 20년 뒤에 여전히 요양원에 누워 계실 가능성 높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그분들 지금 만성질환 많으신데 이분들 20년 뒤에는 80대 중반 돼서 또 이분들도 장기요양보험 쓰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보건과 의료에 부담이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생활 습관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배나 저희보다 더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40년대가 되면 그러니까 2040년대, 20년 뒤에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그대로 다 가지게 되고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노쇠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 보건과 의료에 이 세 세대가 다 만나서 부담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렸을 때는 노화를 예방해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중년기가 되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노년기가 되면 만성질환과 노쇠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결국에는 운동, 식사, 그다음에 중독, 스트레스, 수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활동과 관계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한국 젊은 성인들의 이제 노화 속도 관련 인자들이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최근에 란셋에서 한국 사람들 운동 안 한다. 전 세계에서 끝에서 5위입니다. 두 번째 식사 더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렇네요. 더 달고 짜고 네. 이렇게 음식이. 예, 불닭볶음면 나오면 핵 불닭볶음면 나오고 단맛, 짠맛을 매운맛으로 덮고 네. 더 매운맛을 단맛으로 또 덮고 이렇게 해서 그쵸. 꽉 채우죠. 그쵸, 그쵸. 중독. 지하철 타보시면 사람들 다 쇼츠 보고 있죠. 디지털 미디어 음. 중독. 우리나라 성인의 아. 하루 평균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은 5.2시간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뭐 사실은 OECD 최고 수준의 그쵸. 우울감 데이터가 있고요. 수면, OECD 최악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최악입니다. 아. 2등은 일본이고요. 일본. 그래서 결국에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모든 환경,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뭐 비만을 만드는 환경이다. 제 입장에서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사회 환경인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WHO가 권고하는 운동량에 미흡한 사람의 비율이 지난 데이터가 있는 20년 동안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국민 건강 영양조사 보시게 되면 뭐 당뇨병 지난 10년 동안 증가율이 20, 30대의 경우에는 73%가 증가됐고 고혈압은 45%가 늘었습니다. 젊은 치매가 지난 10년 동안 4배 늘었고 뭐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네. 또 젊은 암 환자 지난 30년 동안 뭐 75% 증가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인에 생겨야 되는 여러 질병들이 굉장히 일찍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트위터에서 네. 밈도 쓰고 짤도 쓰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해서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의 생애주기 궤적은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 생깁니다. 언제부터 생기냐? 어렸을 때 5살 때 내가 아침에 시리얼과 우유를 먹었느냐? 네. 나아가서 20, 30대에 내가 얼만큼 노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느냐? 이게 나의 노화의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몸에 그런 문제들이 쌓이게 되면 그 결과가 계속 쌓여서 맨 마지막에 저는 요 갈라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노년을 보는 거죠. 가속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숫자 나이가 뭐 60대부터 예를 들어서 간병이 쓸 수도 있는 건데 돌봄을 네. 되게 일찍부터 받네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느리게 내가 노화 궤적을 만들어 버리면 네. 정말 뭐 100살까지도 전혀 돌봄 요구가 없고 노쇠가 없는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 투자랑 비슷합니다. 자산 투자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노화도 사실은 일찍부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일찍부터 건강 관리를 해서 내 몸이 노화 속도가 느려져 있으면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들에 굉장히 이제 눈길을 많이 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품이나 식사에서 또는 생활 습관에서 도파민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사실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삶이다. 나중에는 또 더 아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가속노화 식사라는 게 뭐냐? 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거나 질병을 앞당기는 식사죠. 액상과당, 아, 네. 설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액체로 타서 먹기도 하고 콜라, 사이다, 주스. 그 다음에 디저트 형태로 뭉쳐서 먹기도 하고 정제곡물, 밥, 흰쌀밥, 네. 빵, 면. 떡, 감자. 그 다음에 적색육, 빨간 고기죠. 소고기가 빨간색이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근데 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적색육 섭취가 증가될수록 전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먹으면 특히 전체 사망률이 또 올라가죠. 적색육을 가공한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소세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과잉의 칼로리도 사실은 가속노화 식사예요. 과잉의 칼로리.
무슨 얘기냐면 일본 스모 선수들 굉장히 건강하게 먹거든요. 가속노화 식단을 하는데 양을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비육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혈당이 매우 빨리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너지가 대부분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방이 내가 대사적으로 건강하면 피하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수록 그 지방은 첫 번째 복부 지방, 뭐 내장 지방, 그 다음에 지방간, 그다음에 근내 지방 이런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지방은 비교적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방에서는 안 좋은 호르몬들을 또 분비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방이 많아지면 원래 우리가 밥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렙틴이 나오면 내가 포만감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렙틴의 저항성을 만드는 호르몬들을 분비해요. 배가 부른 거예요. 네, 배가 덜 부르고요. 두 번째로 이런 지방들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네.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면 만성염증 때문에 혈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혈압도 오르죠.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원래는 피하 지방이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거나 하게 되면 피하 지방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생겨나면서 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이 되는 건데 피하 지방에 UCP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UCP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 열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건데 이 UCP1의 발현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더 최악은 여기서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혈당이 항상 떨어지죠. 베이스라인보다 더 떨어지면 네. 이때가 이제 오셋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저혈당이 생기는데 그때 코티솔이 또 나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결국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속노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레벨을 더 증가시켜요. 잘 때는 코를 많이 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면이 분절이 됩니다. 네. 이거는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제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써놨는데 네.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과잉 에너지 상태가 되면 내 몸에 유리지방산이라는 염증을 만드는 지방 덩어리들이 떠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에는 치매를 만드는 독소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잘 제거가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수면을 나쁘게 만들고 다음날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레벨이 증가되고 전날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은 안타깝게도 식습관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한쪽 그룹은 잠을 재우고 한쪽 그룹은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안 재운 그룹에서는 기능 영상을 찍어 보니까 편도체, 충동성과 욕심을 만드는 식탐을 만드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잠을 못 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올라갑니다. 잠을 잘 잔 사람들은 편도체가 잘 가라앉아 있죠. 전두엽 기능이라는 것은 억제력, 네. 자제력을 좌우하는 건데 전두엽 기능이 잠을 못 잔 사람들, 밤샌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보여줍니다. 감자칩 같은 음식을 보여줬을 때 보면 잠을 못 잔 사람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네. 한 번 그 악순환에 빠지면 잠도 나빠지고 대사적으로 나빠지면서 나의 식습관은 더 나빠지고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나빠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네. 잠을 얕아지게 하고 다음날 쉽게 깨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일단은 근단백 분해가 일어나요. 근손실이 나요. 에? 근육이 빠져요. 근육은 써버리고 네. 내 몸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대개는 안 좋은 지방, 그러니까 뱃살, 지방간 이런 쪽으로 축적시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네.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또는 부신의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증가되게 되면 그때는 지방이 타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코티솔이 증가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배가 나오고 말씀드린 안 좋은 지방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사적으로 악순환을 만들게 되면서 노화 소프트웨어, 노화시계의 소프트웨어를 앞당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변화들이 결국에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지질 패턴도 나쁘게 만드니까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더 빨리 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악순환에 의해서 치매도 생기는 치매까지. 거죠. 요즘에는 치매를 제3형,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제3형 당뇨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못 나오는 거죠. 네. 제2형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네. 건데 실제로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에 내 몸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주는 뇌의 하수도인 글림페틱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증가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내 몸에 내 머리의 해마의 볼륨이 감소된다.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젊은 치매가 빠르게 증가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가속노화 식사를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얼만큼 정크푸드를 먹느냐 또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느냐를 정량할 수가 있어요. 관찰 연구에서 사람들이 드시는 식사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면 저속노화 식사를 잘 엄수하는 사람들, 저속노화 식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인지기능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 떨어지는 정도가 적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연구인데 모리스 그룹이 했던 연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 식사 점수가 낮은 집단이 10년 동안 뇌 노화된 정도하고 마인드 식사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건강하게 드신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뇌 노화 속도가 한 4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저속노화 식사는 뭐냐? 네. 붉은 고기와 인슐린 저항성 만드는 상황을 줄이는 거죠. 붉은 고기 대신에 콩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단순당과 정제목물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잡곡밥을 먹거나 혈당을 느리게 올리는 탄수화물들을 먹거나 아니면은 먹는 양을 줄이는 그러니까 절식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혈당 스파이크, 혈당 피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마을 식사라고 알려진 식사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지중해 식사, 네. 그다음에 뭐 블루존 식사, 그리고 제가 저속노화 식사, 한국 사람들이 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린 마인드 식사 이런 것들이 장수 식단들인데 이런 장수 식단들이 결국에는 치매 예방 효과들이 있습니다. 금식 모사 식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서 소식을 하면서 공복 시간도 길게 만들고 이런 식사하면 이제 조금씩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사를 영원히 하기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사들, 뭐 금식, 절식, 단식 이런 것들보다는 지속 가능한 장수 식단들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죠. 마인드 식사라는 것은 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중해 식단과 대쉬 다이어트라고 하는 고혈압 예방하는 식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식사를 조합한 식사인데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통곡물과 콩과 견과류가 메인 칼로리와 단백질 구성 성분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요. 올리브 오일을 주요한 요리의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요. 생선과 가금류는 조금 많이 먹어도 되는데 치즈와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요. 블루존 식사는 95%의 단백질 섭취를 식물성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콩 많이 들어있는 자국밥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신체 활동하고 즐겁게 살고 게다가 이제 노동력도 부족하니까 평생 동안을 뭐 밭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서도 그렇고 실제 연구를 해보면 올리브 오일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는 바이오마커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는데 올리브 오일과 반대로 우리가 바깥에서 돈가스 또는 치킨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주로 그런 것들을 튀기는 기름들은 사람들이 시드 오일이라고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튀기게 되면 고열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때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튀기면은 어쩔 수 없이 트랜스 지방이 많고 이 트랜스 지방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 내 염증을 만들게 되고 그 염증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혈당 피크가 심해지죠. 그럼 또 똑같은 악순환 다 생깁니다. 그렇다면 곱창 같은 거, 곱창, 대창 같은 그런 네. 거는
이제 이런 기름은 아니잖아요. 네, 포화지방이죠. 그런 거는 괜찮나요? 사실 동물성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의 해악이 트랜스 지방보다는 덜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포화지방은 좀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식물성이나 뭐 견과류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먹을 게 없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일단은 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바꿔서 혈당을 안 올리게 만들고, 네. 그다음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콩을 써야 됩니다. 콩밖에 없어요, 방법이. 렌틸도 좋지만 뭐 서리태 넣으셔도 좋고 뭐 다양한 콩들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메인 메뉴에 대한 집착이 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에 단백질이 너무 없고, 네. 흰쌀밥이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흰쌀밥에다가 채소 반찬만 먹으면 배가 너무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콩밥에 잡곡밥을 먹었으면 이것만 먹어도 배가 오랫동안 부른 건데, 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쌀보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밥을 일단 바꾸고, 밥을 바꾸면 반찬이 자유로워지고, 네. 그런 반찬을 조금 더 건강하고 채소가 많은 방식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조금 더 먹어준다고 하면 네. 베리류 과일 좀 더 먹고, 그다음에 채소 조금 더 먹고, 평소에 견과류 조금 먹고, 올리브오일 좀 먹고, 그 정도 하게 되면 완벽한 저속노화 식단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번 그렇게 먹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잡곡밥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신다거나, 음. 샐러드를 일주일치를 또 소분했다가 잘 시들지 않는 걸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실은 조금 극단적인데, 챙겨서 다니세요? 네, 에? 이게 뭐냐면 올리브 오일에 MCT 오일을 섞은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밥을 먹어보면 네. 실은 온몸이 붓는 것 같고, 저도 식곤증도 심하고, 네. 그다음에 식욕도 막 너무 올라가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당도 땡기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외부 일정이 있을 때 그냥 아예 간헐적 단식을 이걸로 합니다. 괜찮아요? 칼로리 섭취나 장기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어. 단기적으로는 내 몸의 시스템을 이제 케톤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을 태우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요새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케톤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사실은 근육이 녹지는 않고 주로는 지방이 탈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사람이 신경 전달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의 노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속노화 식습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바빠 죽겠는데 어쩌라는 거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 변동성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 내 식사 습관과 나의 음식 취향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성향이 바뀝니다. 더 슴슴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옥철을 바꿀 수도 없고, 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어렵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먹는 걸 바꾸면 다면적인 선순환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바쁘고 일 많이 해야 되니까 계속 앉아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음식, 간식 주워 먹으면서 일하거든요. 네. 정크푸드를 많이 먹거나 또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인지 기능이 더 나쁩니다. 집중력, 작업 기억, 그다음에 기분도 나빠지고요. 네. 우울감도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는 것들을 밝힌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잘해야 되고 일이 많아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수록 사실은 가속노화 음식을 먹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네. 실은 저속노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잠깐 머리 비우는 시간을 가지고 산책도 하고 들어와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라앉은 상태, 전두엽이 돌아온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퍼포먼스로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식습관 관리가 어렵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네. 노인의 몸이 된 다음, 노쇠가 생긴 다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속노화 밥보다는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근생성 자극이 어렵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당뇨도 있고 어떤 만성질환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면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면서 삼시세끼 충분한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예방하는 식단과 노쇠를 예방하는, 노화가 이미 와서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노쇠를 예방하는 식단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 그거를 좀 다른 것을 이해를 해서 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20대까지는 우리가 무료 젊음으로. 구독 기간, 뭘 먹어도 잘 안 찌죠. 맞아. 30대부터는 먹으면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죠. 요 과잉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네. 요 젊었을 때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가늘고 길게 뽑으면 노인의 몸이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요 지점. 이제 30의 문턱에서 이제 진짜 잘 조절해야 되는 네.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투자에는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투자보다 사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노화의 궤적인데 네. 100세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0세 시대가 왔을 때 마지막 30년을 내가 아프고 잘 걷지 못하는 상태로 거기다가 이제 간병인까지 사용하시면서 거의 매주 저희 서울 아산병원 같은 병원에 오시면서 네. 지내시느냐. 혼자 힘으로는 집 밖에 나가시기가 어렵고 네. 이제 그렇게 되시면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신 분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물가로 돌봄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명분의 중위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월급 그냥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관점에서 마지막 30년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지금 20대, 30대, 40대에 결정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의 즐거움과 퍼포먼스를 해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기 돌봄이라는 게 또는 느리게 나이드는 습관이라는 게 내 즐거움을 파괴하지 않을까 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순환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레벨을 더 오히려 낮춰주고 퍼포먼스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요새 많은 분들이 갓생 살고 싶어 하시고 네. 또 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러려면 오히려 본인을 더 가속노화적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을 돌보는 방식의 생활 습관이 어떤 기초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